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완도 여서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수 방사능 연속 감시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서 방사능 오염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인데 무인 시스템이고요. 24시간 자동 운영됩니다. 세슘과 요오드 같은 감마 핵종과 삼중 수소인 베타 핵종 방사능 농도를 실시간 검사한다는 거죠. 검사 결과는 현장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되고요. 전남도, 완도군에도 전송돼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대처하게 됩니다. 그동안 해양 방사능 검사가 채취, 검사의 결과 발표까지 평균 4일이 걸렸던 걸 감안하면 이번 시스템은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수에서 방사능 물질을 기준치 이상 감시한 그 이후입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어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막아낼지 아직까지 깜깜인데 감시 체계가 늘고 성능이 강화됐다고 마냥 좋아만 할 일인가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광양시가 정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이 시설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해서 표류하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가 정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다안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이 시설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광양시의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은 지난 2017년 광양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 사업으로 섬진강 이야기 만들기라는 비전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40억 원 중 11억 9,7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광양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섬진강을 활용한 자연경관이나 역사문화자원, 또 민간자원과 전문 인력 유치를 통해 기존에 투자한 사업과 연계해 관광객이 머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당 사업 추진의 결과를 확인한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광양시가 무리하게 공모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안면 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진행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이 진행되었고 40억 원의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보이지 않는다며 사업을 진행한 광양시의 부실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공모 사업에 정작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 주관한 광양시 어떤 입장입니까? 네,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현장 확인을 통해 다안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이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설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구상하지 않았고 주민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도 전혀 진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광양시 집행부를 비판했습니다.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현장 확인 결과 사업 대상지 부근 및 하천 부지의 경우 식재되어 있던 매실나무를 모두 베어버려 물 웅덩이가 생겨 질퍽한 상태고 야외 무대나 편의 공간 등은 마련해 놓고도 이용자가 하나도 없어 창고처럼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특히 사업구역 내에 선박 계류장이 많은 비로 인해 쓸려 내려가 유실됐고 예산을 들여 구입해 놓은 내저용 카누 역시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사업 결과물인 맑은물 운영센터가 당초 1층으로 설계됐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 광양시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선정되면서 두 개의 센터를 한 곳에 모아 2층 규모로 건축물을 조성했는데 건너편 상가의 도망권이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던 곳을 광양시가 안전상의 이유로 옹벽을 설치해 도로폭이 좁게 되었고 또 줄어든 도로로 인해 어르신들이 통행로가 없는 도로 끝으로 보행하고 있다며 광양시의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
두고두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결과를 낳게 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가져오는 공모 사업이라고 해도 지자체의 신중한 사업 추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순천으로 가죠. 순천시가 개장 이후 자본 잠식 우려가 제기된 순천만 가든마켓에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해서 활성화에 나섰어요. 네, 지난해 순천시가 시민 주주 방식으로 개장한 순천만 가든마켓이 개장 이후 수억 원대의 적자 운영으로 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이 부실 운영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 순천시가 가든마켓의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시 출자기관인 농업회사법인 순천만 가든마켓이 지난 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정식 오픈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가든마켓의 이번 온라인 쇼핑몰 오픈을 통해 전국 최대의 정원수 생산지인 순천시의 정원 문화산업 발전과 정원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순천시는 온라인 판매 여력이 없는 지역의 정원수 생산 농가나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이나 오프라인 매장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순천시가 적자 운영 상태에 빠진 순천만 가든마켓에 온라인을 운영함으로써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의도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순천시의 이번 순천만 가든마켓의 온라인 쇼핑몰 개장은 진행자님 말씀대로 적자 운영이나 또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가든마켓을 살려내려는 순천시의 마지막 시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순천만 가든마켓 이번 온라인몰 오픈에 맞춰 오는 20일까지 모든 상품을 무료로 배송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사은 행사를 펼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순천만 가든마켓은 온라인 쇼핑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해 지역의 정원수 생산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향후 정원수 공판장 등 사업을 확장해 정원문화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 순천시의 이번 순천만 가든마켓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처음 개장 당시 지역 꽃 판매 소매점 상공인들의 반발로 이 판매 품목의 꽃 도소매 기능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순천시의 이번 조치가 얼마만큼의 운영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연말의 운영 실적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시에 올 한 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560여 건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당의 무분별한 현수막 홍보물에 대한 시 차원의 규제 필요성 제기되고 있어요. 네, 최근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수시의 불법 현수막 관련 민원 발생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여수 지역의 현수막 민원 중 정당 현수막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대한 지역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여수시에 접수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525건으로 집계됐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발생도 35건이고 합하면 여수시의 정당 현수막 민원이 총 56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수시 정치권의 무분별한 현수막 개첨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지역 일부에서는 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 완화 법 개정이 결국에는 일선 지자체의 현수막 공해를 유발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정당이 정치 활동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5개 광고물 관련 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정당이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 신고 절차와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 전국 지자체마다 정당의 현수막 공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당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게시되자 여수 지역 일부 주민들은 최근 정당 현수막 도배로 도시 미관이 저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현수막 게시 민원 제기를 통해 정치권에서 무차별적으로 게시하는 도로 주변의 현수막으로 인해 차량 사고나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발생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현수막 공해를 막을 수 있는 여수시에 추가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지난주 멤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광양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예. 뭐 요즘에 의회에서 가장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뭐 이봉남 의원께서 시간이 좀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두 분을 이번 주에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백 의원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저도 이봉남 의원님처럼 지금 정례 기간이어서 그러니까요. 계속 행정사무감사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는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고 저녁으로는 이렇게 뭐 각종 단체 이침식 참석하는데 이번에 그 자율방범대 이침식을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지역의 치안 또 청소년 선도 활동에 말 그대로 자율방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임기가 3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상위 법인 자율방범대 법이 원래는 몇 년이었는데요? 보통 2년이었죠. 아 늘었어요? 네, 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그 봉사하는 자리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번에 3년으로 바뀌어서 3년 동안 하시려면 그 우리 읍면 동별로 있는 자율방범대 대장들 참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찌됐든 뭐 행정에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없도록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님 감기는 다 나으셨습니까? 지금 아직 목감기가 그대로 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러면은? 감기가 있었으면 그냥 있었고요. 지금 제가 그 사단법인 전남 여성인권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관련 이제 소송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법인 정상화를 위해서 주말에 관련 거기 종사하신 분들 만나서 어떻게 법인을 정상화할 것인가, 정기총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런 거 논의했었습니다. 아마 다음에 다시 한번 말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 토크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드릴 주제 COP33 유치와 실익이라는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에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국제 행사를 이어가려던 계획이 바로 COP28이었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어요, 이게. 개최지 발표를 얼마 앞두고 정부가 갑자기 COP28을 아랍에미리트에 양보하고 33으로 유치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바이에서 지금 COP28이 열리고 있고 전남도 대표단이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이 COP33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명분만 남아있는 유치전이 될 것이냐, 과연 이거는 실익이 있는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해서 오늘도 이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 먼저 백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주제가 오늘 정해져서 사전에 좀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네. 이게 정부에서 COP28을 아랍에미레이트에게 양보한 것이 실제로 우리가 유치를 못할 것 같으니까 양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다른 부산의 엑스포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지지를 해달라는 그 이제 전략을 가지고 이걸 양보한 것인지 아마 이제 후자에 가까울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COP28은 저쪽에 가버렸고 실제 박람회도 유치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리고 지금 이제 COP33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유치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전남도지사께서도 가갖고 설명을 하고 여수시에도 가고 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고양시에서도 유치전에 좀 뛰어들었다. 그리고 다른 대도시들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유치전에 참여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도시들별로 이렇게 소모적인 출혈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도 그런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도시들 안에서도 보니까 개체 도시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유치전에 좀 뛰어드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것이 각 도시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COP33 유치전 하시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저는 먼저 도시를 먼저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 입장에서 촉구할 것은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일단 그 우리 지역에서 지금 유치를 하려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실익이 있겠습니까? 유치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실익은 있다라고 봅니다. 있겠습니까? 예. 예상하시기로.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적인 뭐 이 회의이기 때문에 일단 뭐 여수시가 됐든 아니면 뭐 아마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남해 남중권 쪽엔 여수시가 되겠죠. 예. 그런다고 하면은 시의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실제로 지역에서 뭐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작게는 2만 명에서 4만 명 정도의 규모가 와서 한 2주 정도 머무르기 때문에 예.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회의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회의장이라든지 기반 시설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각 국에다가 우리가 뭐 탄소 중립 도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죠. 그런다고 보면 유치하게 되면은 지역에는 실익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님 실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유치하게 된다면? 당연히 실익은 있겠죠. 당연히 있어요. 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백승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COP 33을 국정과제로 아직 선정을 안 했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하고 남해안 남중권, 이제 전라남도가 유치 선언을 했는데 단지 전남권의 그 선언일 뿐입니다. 현재. 예. 그러니까 군불대지 말고 국가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 동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3 같은 경우는 아마 3년 전에 25년 정도의 국가를 확정할 겁니다. 대륙별로 5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기로 돼 있으니. 그렇죠. 그리고 난 후에 우리 도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28 할 때도 이런 방법을 취했었거든요. 국가에서. 그래서 도시 간의 경쟁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전라남도는 저희들이 지금 이 COP 33을 유치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여수시에다가 이런 선물을 하나 줬지만은 국가 전략으로 세우고 했긴 했지만은 김현옥 지사가 민선 7기 때 이 COP 28을 위해서 그 엑스포장에다 컨벤션 센터를 지어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안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여수 시민들은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현재 COP 33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이나 인도 이런 대륙 큰 국가들이 지금 아직 안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COP 관련해서 화석연료 주 무대인 이 사우디 이쪽에만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 작은 도시 뭐 전라남도나 고양시에서 이런 군부를 떼더라도 과연 이게 세계적으로 인정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되면 좋겠죠. 많은 게 변화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여수 엑스포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겪어봤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COP 33은 난망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상호 의원께 질문을 좀 드리자면 예. 여수 세계박람회장이 유치가 되면서 여수가 뭐 드라마틱하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근데 일단 대표적인 게 사후 활용 문제가 아직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유치하면은 돈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돈만 쓰고 남은 건 없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공허한 메시지 엑스포 때도 뭐 돈을 홍보하는데 얼마를 썼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었잖아요.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COP 28도 마찬가지고 33도 이 정치적 구호 선동 정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28 유치를 위해서 과연 여수시나 전라남도는 무엇을 했는가 이런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국가적인 행사를 유치한다고 보면은 그 지역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거든요. 아마 이런 정치인들이 이런 것을 목적을 위해서 이런 과연 33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의문점보다는 시민들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빨리 국가 계획으로 확정을 시킨 후에 여수시나 전라남도가 나서도 늦지 않다. 지금 현재 28을 위해서 전라남도 여수시 다 가서 홍보전을 하고 있지만은 타 시도도 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중국도 하고 있고 인도도 다 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내실 있게 좀 접근을 해보자. 이런 게 좀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백 의원님 우려를 하고 계시는 지역민들께 어떤 말씀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들 이 불확실한 결과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세계적인 회의고 유치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 반사이익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유치 전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전라남도나 뭐 여수시가 노력한다고 그들만의 노력만으로 이게 과연 유치가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고 정부가 나서 가지고 정말로 이거 정말 유치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유치 전에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언더독 패널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수로 가죠. 이상호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23년 5월에 박람회장 특별법이 개정되어 관리 주체가 박람회 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제 결국은 박람회장 사후 관리 주체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7월에 여수시의회는 불평 부당한 시정부의 협약서 남발을 막기 위해서 여수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여수시에 부담이 생기면 관련 협약은 여수시의회의 의결을 받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여수시는 세계 박람회 사후 활용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여수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또한 여수시 예산 5억 원을 지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두 가지를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협약을 하는데 시의회에다가 보고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관리 주체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관됐는데 왜 여수시에서 용역비를 중일부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냐? 요거지 않습니까? 네. 좀 더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수시는 그 조례라는 게 있는데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 조례에 맞게 여수시 행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학습 효과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송환진 의원님께서 의무 부담을 지을 때는 여수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올 7월 달에요. 예. 그럼 그 조례가 이번 여수시하고 전라남도 광양항만공사가 맺은 협약서가 이 조례에 딱 맞아떨어집니다. 시점이 예, 시점이 맞아떨어지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수시의 의결을 받았어야죠.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러면 관행이겠죠. 그동안에. 그동안은 그랬는데 조례가 새로 이번에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 협약서를 보면은 제3자 공개하지 말라는 이런 또 조항도 있어요. 모든 그 협약서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 의회도 만약 이 협약하는 내용을 알았지 내용이 과연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이 협약서를 주라면 주지도 않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지금 권역별 재활병원이 아마 이 송하진 의원께서 만든 조례의 하나의 근간이 되셨을 건데 이것도 결국은 밀실 협약을 통해서 여수시가 전남도에 있던 모든 걸 줄 테니 권역별 재활병원을 여수시에다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운영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노예 계약이라고까지 하면서 결국은 올해 그 사업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중에서 시도 국비를 많이 지원받았거든요. 결국 한 20억 원 정도의 또 시민의 혈세를 국가에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업은 진행도 안 됐으면서.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여수시가 의회를 왜 거쳐야 한다면은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있거든요. 그 의견과 그 협약서가 과연 여수시에 이익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여수시에 유리하게 협약서를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 협약서도 결국은 재정적 지원을 해라, 행정적 지원을 하자 이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5억이라는 예산을 또 지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협약에 근거한 지원이긴 한데 그 협약을 시의회 의결을 받지 못한 게 문제네요. 그러면. 네, 그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의결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라고. 백 의원께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위반이에요? 조례 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 사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의결을 받지 않고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 협약서에 근거해서 예산을 주겠다. 그리고 편성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을 안 주면 되죠. 예를 들어 우리 의결 사항인데 예. 지방의회 사전에 보고하고 그 협약서 체결과 관련해서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해주십시오 하고 먼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서 의결이 되면 그 협약서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예. 지금 그 사전 절차를 이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 절차 이행을 안 했으니까 그와 관련된 예산을 우리는 승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선승인 후 보완이라고 뭐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여수 엑스포장 사후 활용에 대해서 그 용역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그래서 그랬겠다. 그러면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뒤에라도 사후 보완하는 성격에서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다시 받아야죠. 물론 이게 이제 앞뒤가 바뀌었긴 하지만 예. 정말로 그게 필요하다라고 의회에서 판단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호 의원님 집행부에서 만약에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까요?
백의원님처럼 만약에 돈 나중에 이렇게 내서 문제 생기면은 돈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산에 의회에서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우려는 내부에서 없었을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전체 여수시를 바라보는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런 조례가 있으면은 각 실과에서 이 부분을 습득을 하고 예. 의회에서 먼저 승인을 받은 후에 우리가 진행해야겠다. 이것을 먼저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모르고 했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예요? 제가 봐서 이제 모르고 한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조례는 의회 법무팀을 통해서 의회로 넘어오거든요. 시의회 법무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다 걸렀어야죠. 이거 안 된다. 조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이 구속력 있는 조례에 의해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누군가 한 명도 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백 의원님도 잘 지적해 주셨지만은 저는 먼저 이 협약서 무효를 여수시 의회에서 선언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아니고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절차상의 문제. 예. 그러면은 그 같이 협약서에 사인한 분들 보니까 전남도 네. 그다음에 YGPA 이 두 군데서는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니네가 잘못해놓고 왜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다시 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하는 거야?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신뢰가 각 기관간들의 신뢰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여수시와 여수시 의회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 의원님 이상호님의 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반은 공감하고 반은 공감을 안 하는데 이상적인 이야기입니까? 예, 이제 말씀은 맞습니다. 말씀 맞는데 또 행정기관과의 신뢰가 있는 부분이라서 물론 절차에 하자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가정하고 예.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이런 협약서가 필요한 것이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원점에서 검토해 봤을 때 정말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잘못했긴 하지만 뒤에라도 자 그러면 이 협약서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사후 보완하는 성격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겠냐. 물론 절차상 하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호님께 짧게 질문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5억이라는 재정 지원은 아니 항만공사로 다 이관된 마당에 여수시가 왜내 하시는 시민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여수시가 무슨 이제 칼이라면 어떤 칼을 갖고 있다면요. 건축 허가권하고 개발행위 허가권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여수시의 뜻이 반영되지 않으면은 그 사업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뜻이 조금이라도 반영되기 위한 밑밥 작업이 5억 원이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여수시는 지금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여수시는 사후 활용에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이미 용역 결과가 12월 8일 나옵니다. 저희들 뜻은 그것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5억을 낼 필요 없이 예. 그 용역 결과만 전달해 주면 된다. 전달해 주고 거기에 꼭 반영되도록 할 것이고 또 협의체 안에 여수 시민들이 거의 반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여수 시민들의 편을 들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백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예, 매주 주제를 정하면서 저희들이 정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행정에서 그동안 무분별하게 공모 사업했던 부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주제도 그 주제를 정했는데 좀 주제를 정하면서도 좀 미안하긴 합니다. 1차적으로는 뭐 의회 책임이 전혀 없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승인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 책임도 있다. 그건 이제 전제로 하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2017년도에 다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을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섬진간 자연 자원과 지역 거점 시설을 활용한 기반 조성으로 생태 복원과 공간 디자인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및 지역 소득을 증대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기관의 현장을 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거의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공모 사업 이렇게 계속 진행해도 되는가? 라는 의미에서 오늘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예, 간략한 내용은 앞서 브리핑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더 문제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은 뭐 섬진강 장터를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거기 가보니까 장터라고 조성해 놓은 곳이 기반 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터에 기반 시설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뭐 전기 시설, 상하수도 시설, 장사를 할 수 있는 화장실, 일차적인 뭐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뭐 말하자면 장터를 운영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뭐 수상 테마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카누를 띄우기 위해서 사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카누를 띄운 적도 없고
계류장을 만들어놨는데 지난번에 그 뭐 태풍으로 인해서 계류장이 떠내려가 버려가지고 지금 육상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지금 제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까움이 있고 뭐 사업 승인은 의회에서 해줬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그 이상적인 사업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렇게 될 거라 이제 예상하고 해줬고 중간에 뭐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지 못한 우리 책임도 뭐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더 있습니까? 뭐 예전에 보면은 뭐 섬진강 아니면 죄송합니다. 백운제 테마공원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각종 공모 사업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사례들도 많고 또 지난주 주제에서는 뭐 치매 돌봄 로봇 해가지고 아예 지금 이제 사용하지도 못해서 이제 폐기 처분할 위기에 놓여 있고 그래서 각종 공모 사업들이 좀 신중을 기해서 정말로 지역에 필요하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저는 그 이런 주제 꺼내실 때마다 이제 궁금했던 게 그 공모 사업 현장 조사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하지는 못하고 예. 실제로 집행부에서 관련된 공모 사업을 하는 각 부처에서 부처에다가 공모 신청서를 넣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실사를 하고 공모 선정을 해주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는 미리 의회에서 사전 보고하고 의회에서 동의를 얻은 후에 공모 신청을 해라라고 조례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 현장이 이제 있다는 것을 사후에 알게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는 조사를 이제 하신 다음에 네.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좀 뭐 의회의 책임도 있다. 네.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책임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시의원분들이 13분 계십니까? 지금 광양시 14명 있습니다. 14분 계시는데 네. 하나하나 다 따라다니면서 공모 사업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다 하실 수가 물리적으로 좀 있는지. 부족하죠. 예. 그럼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될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땜질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번 같은 경우도 실제 거기에 센터를 짓겠다고 했는데 그 센터를 안 짓고 다른 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제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거기가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공간인데 갑자기 거기에 건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망권도 있고 또 주차장이 있던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그럼 대체 주차장 마련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하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알게 된 겁니다. 민원이 발생하면서 알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실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업들 하는 현장을 다 일일이 쫓아다니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민원 나오기 전에 시의원분들이 가가지고 확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쉽진 않다. 물리적으로 쉽진 않다. 어찌됐든 뭐 좀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 책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상호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여수시도 똑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꿈뚜락몰이란 28억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문을 닫았거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청년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나 뭐 운영 능력이 부족하니까 뭐 관이나 국가에서 지원해 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광양시 같은 경우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거라 생각하고 이 청년 사업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이분들한테 어떤 시험으로 어떤 테스트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분명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든 사업장인데 자기들 28개에 있던 사업 거기에 있던 사업하신 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이 꿈뚜루마을도 성공을 시켰어야죠. 근데 그런 노력 없이 세트하면 같이 던지고 그냥 나와버리는 그 한 사업장 차릴 때마다 자본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다 시민의 혈세인데요. 그래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적인 어느 정도는 예산적으로 그분들의 책임을 안겨줘야지 이런 악순환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백 의원님 뭐 주제 관련해서 더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뭐 법적으로 금전적으로 책임을 지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실패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현재 현행 제도권 내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뭐 반복되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각종 공모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걸 승인해주는 뭐 저를 비롯한 의회에서 훨씬 더 좀 꼼꼼하게 좀 쳐다봐야 되고 특히나 이런 걸 선정할 때 지역에서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많이 경청을 해가지고 사업 승인하는데도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언더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이상훈 전 여수시의원,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어떤 분들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어린 시절 모든 분들이 만져보시고 연주해보셨을 리코더 그 연주법 기억하세요? 리코더. 네. 와, 초등학생 때 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아, 아마 그렇군요.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리코더와 음악을 사랑하는 여수 어머니 리코더 합주단을 만나보고 왔어요. 예. 아이를 키우면서 만나서 리코더와 함께 하다 보니 어느덧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인데요. 음악으로 채워나가는 인생을 함께 나누고 있는 여수 어머니 리코더 합주단을 연습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 어머니 리코더 합주단 지휘자 홍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라리 전투 끝나고 베이스 바바바 좀 더 묵직하게. 여수 어머니 리코더 합주단은 2003년에 창단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여기 소초등학교에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처음에 이제 동아리 결성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하고 그 시작을 할 쯤에 이제 같이 참여했던 어머니들이 학부형이잖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리코더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창하게 뭐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 한 해 한 해 하다 보니까 이제 20년이 되었네요. 이제 처음 시작했던 어머니들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어머니들도 같이 졸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남아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계속 2기, 3기, 4기 예, 그렇게 모집을 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한 어머니들과 또 젊은 세대의 어머니들이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쉬운 악기라고 생각하는 그 리코더로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리코더의 어떤 매력에 빠지셔서 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주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 먼저 리코더의 역사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류가 그냥 예전에 아주 나뭇가지나 뿔필이나 이런 구멍을 뚫어서 삐리리 하고 불던 시대 때부터 고대 때부터 전해 내려오다가 고대, 중세, 르네상스 시대 때는 궁정악사들이 연주를 해왔고 바로크 시대 때는 바하나 핸델에 의해서 아주 가장 성황기를 이뤘던 그 시대의 악기예요. 19세기 때부터는 이제 산업혁명도 오고 오케스트라에서도 대편성이 이루어지고 작은 소리의 악기가 같이 편성이 되기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이 되었죠, 점점. 네, 그러다가 20세기에 오면서 독일의 그 르네상스 음악을 연구하는 학자나 음악가들에 의해서 다시 고음악을 연구하게 되면서 리코더를 다시 발전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부터 이제 학교 교육용 악기로 사용하게 됐어요. 이제 자리를 매김하면서 아이들이 모두 리코더를 불 수 있게 됐죠. 여수 어머니 리코더 합주단이 소프라노 리코더만 부는 게 아니라 이 리코더로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리코더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땅에 닿을 정도로 봤다고 하시는 그 리코더는 콘트라베이스 리코더고요. 이제 그레이트 베이스 리코더, 베이스 리코더, 테너 리코더, 알토 리코더, 소프라노, 그다음에 더 높은 음역대를 하는 소프라니노 리코더, 클라인의 소프라니노 리코더까지. 길이가 길어질수록 무거워져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20년 세월을 같이 오다 보니까 노화가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예, 또 치료받고 와서 또 연주를 또 재밌게 하고. 전국적으로 리코더 콩쿠르가 열리는데 굉장히 많은 또 수상을 해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자부를 가장 느끼는 부분이 전국에서 어머니로 이루어진 합주단은 저희가 유일해요. 타 지역에 있는 일반 합주단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교사 합주단이나 전공자들로 이루어진 앙상블 정도이고 저희는 이제 순수한 아마추어로 이루어진
합주단이죠. 전국 콩쿠르이 해마다 있는데 그 심사의 기준은 상대 평가가 아니고 절대 평가라는 부분에서 본인들이 남과의 경쟁보다 자신과의 연습으로 이루어서 이제 선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또 한 해 한 해 이뤄온 것들을 좋게 평가를 받아서 수상도 여러 번 했지요. 그 상의 역사 속에서도 저희의 이제 발전이 같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해마다 나가면 심사위원들 분들이 이제 알아봐 주시니까 항상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 힘으로 다시 또 시작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리코더를 통해서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음악을 사랑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아이와 함께 음악을 한다는 거. 아이와 함께 음악을 한다는 거, 그냥 한 가지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로 그 시간을 같이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20년을 또 같이 오랫동안 해올 수 있었던 그 저변에도 우리가 아마추어잖아요. 제가 듣기로 그 아마추어의 아마가 그 어원이 라틴어의 사랑하다, 좋아하다라는 어원에서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냥 그저 음악이 좋아서 리코더가 좋아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진정한 우리의 아마추어의 마음으로 해와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네네. 음악을 좋아하는 그렇죠. 리코더를 좋아하는 마음이 네. 쭉 이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네요. 이게 여수에는 그 리코더 합주단이 청소년 리코더 합주단이 있고 저 여수 어머니 리코더 합주단이 있고 전남 교사 리코더 합주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연합을 해서 음악센터라는 단체가 있기도 하고 여수 청소년 리코더 합주단에 저희 아이들이 그 합주단에서 활동을 했고 합주를 하려면 서로 배려해야 되고 맞춰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소리를 들어야 그렇죠. 되니까. 예, 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심성이 저절로 그냥 키워져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 멤버가 몇 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25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또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개인적인 생활도 됐고 또 쉬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 19회 연주회 때는 15분이 무대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토 유코라고 합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되죠. 직장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남편이 너무 예뻐가지고 한국에 머무르시고 남편 고향이에요. 여수가. 어떻게 이 어머니 리코더 합주단과 인연이 되신 거예요? 그 아는 분이 그냥 뭐 좋은 연주회가 있으니까 보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리코더라고 하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장난감 같은 그런 악기잖아요. 별로 재미없겠다 하고 갔는데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에 저도 배우고 싶다. 같이 할래? 하니까 합니다. 해가지고 갔어요. 그때 애기가 4살인가 5살? 애기 데리고 애기 안고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20년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리코더 합주단의 막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경입니다. 한 15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이 리코더 어머니 합주단을 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어요. 연습을 토요일 날 하니까 못 한 거예요. 누가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다렸다가 막내가 중2라서 이제 리코더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한 거죠. 정말 나 하기 잘했다. 네. 정말 좋아요. 리코더.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내 거잖아. 악기가 완성도는 어려울지라도 접근하는 게 너무 좋아요. 맞아. 해마다 지금 정기 공연을 해오고 네. 계세요. 내년에 이제 20회 연주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처럼 치열하게 막 연습을 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생활처럼 와 있기 때문에 가을에 1년 농사한 거 추수하듯이 가을에 선보이는 겁니다. 네. 어떤 의미예요? 그냥 삶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 저희 30, 40대를 같이 보냈으니까 젊은 시절의 그 추억? 2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나의 젊은 시절이었던 것 같고 그게 처음 시작할 때는 스트레스로 왔어요. 이 악기를 배우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일상에서의 스트레스가 음악으로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거를 느꼈을 때 이제 음악이 내 생활이 되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단원들과의 화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 동안 이제 2년 동안 쉬고 다시 처음 모였던 날 서로 울면서 연습을 했어요. 그만큼 너무 좋아서 만난 게, 그래서 그 마음이 그냥 연결돼서 온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이제 20년, 30년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월 5일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겨울이 오면 흐르고 있어요. 이 노래 짧게 들으시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내 맘에 겨울이 오면 내 속은 텅 빈 하늘의 구름처럼 붕 떠 몸은 얼어붙은 강물처럼 굳어 굼떠 나 구름하고 숨어 차가운 현실로부터 높아지는 망설임이란 문턱 그저 바라볼 뿐 단풍처럼 붉게 불타던 열정은 낙엽처럼 색이 바래고 바닥을 쳐 뜬모를 배신감에 사무쳐 비정한 세상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펴 이 시대 유감이 깊은 나만은 아닐 테지 하지만 다들 뭐알 입을 못 댔지 그래 나도 두려워 찬 바람에 매질 회색 이불 속에 숨어서 사탕이나